뉴욕 증시 3대 주요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와 S&P 500 지수는 3거래일 연속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장 마감 후에 조금 달라진 분위기를 감지해 볼 수 있는 건 바로 테슬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시간에서 실적을 공개하고 모두의 우려를 말끔하게 지워준 듯한 테슬라의 모습인데요. 자세한 내용 저희와 함께 바로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상황부터 체크해볼까요? 네, 3대 주요 지수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다우가 0.96%, 나스닥은 1% 넘게, S&P 500 지수도 0.92%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가 계속해서 크게 오르면서 주식시장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10년물 국채금리가 오르는 배경으로는 강한 경제 때문이다라는 주장도 있고요. 아니다,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올라가면서 재정 적자가 증가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다라는 주장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채금리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먼저 오늘은 좀 확인을 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2년물과 10년물이 모두 다 함께 올랐는데요. 2년물 이날 크게 오르면서 이제 4.1%대를 다시금 위협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10년물 4.2%를 돌파했습니다. 장중에는 4.25%까지 또 올라가면서 시장에 가장 큰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했는데, 이런 국채금리에 대해서 시장은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재평가하고 있다. 즉, 공격적인 금리 인하가 없을 수 있다. 11월에도 동결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면서 국채금리 상방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아직 금리 인상의 영향을 못 느낀 경제 부분들이 있는데, 높은 금리가 오래 이어질수록 현실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높은 금리에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다. 라는 코멘트를 했죠. 즉,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가장 고평가되어 있는 대형주가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과연 올란 국채금리가 대형주를 압박했는지 히트맵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수요일장 히트맵이 되겠습니다. 빅테크 한번 보시죠. M7 나란히 무너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애플이 2% 이상 하락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0.68%, 엔비디아도 2%대 하락을 기록했고, 알파벳, 메타, 아마존, 테슬라까지 모두 다 M7이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었죠. 반면에 시장이 좀 흔들리다 보니까 방어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종목들의 경우 선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대표적인 방어주로 통신주 꼽을 수 있겠죠. 통신 섹터 잘 나가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필수 소비재 중에서도 꼭 사야 하는 것들만 모아놓은 필수 소비재 섹터도 나름대로 잘 나가는 모습, 월마트는 특히 이날 52주 신고가 기록하는 모습들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히트맵을 보다가 조금은 의아했던 점이, 금리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동산 섹터에 상방 압력을 받은 종목들, 오른 종목들이 꽤 많이 지금 초록불을 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금리가 오르면 하방 압력을 받기 마련인 부동산 섹터가 이렇게 올라와 줬다. 이전까지 좀 계속해서 하락세를 받아왔기 때문에 반발 매수세,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즉, 투자 심리가 그래도 살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투자 심리가 어느 위치로 향하고 있는지를 CNN의 공포와 탐욕 지수, 그리고 일명 공포 지수라고 불리는 변동성 지수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일단 공포와 탐욕 지수, 최근에 좀 꺾이는, 그러니까 공포 쪽으로 조금 꺾이는 모습 보이긴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탐욕한 시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해석해 볼 수가 있겠고요. 변동성 지수도 지금 밤사이에는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20 아래에서 그래도 유지가 되는 모습들입니다.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불확실성은 커지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엄청나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욕심은 있고 어느 정도 불안도 하고, 이러한 조금은 불안정한 흐름, 이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다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특징주를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빅테크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날 외신에서 애플 관련된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 아이폰 16입니다. 밍치고 애플 애널리스트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이 아이폰 16의 생산량을 1,000만 대 줄였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생산량이 8,800만 대에서 8,400만 대로 줄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최근에 아이폰 16 수요 생각보다 괜찮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생산량을 애플 측에서 줄였다라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강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밍치고 애널리스트, 온디바이스 AI 성공 믿지만 하드웨어 혁신도 따라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하드웨어 측면에서 큰 변화가 없다 보니까 이 부분도 반드시 AI 성공과 함께 가져가야 할 부분이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내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애플 인텔리전스에 대한 소식도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현지 시간 기준 23일에 챗 GPT 통합 기능을 포함한 애플 인텔리전스 베타 버전이 출시됐습니다. 정식 출시는 이제 다음 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먼저 베타 버전을 사용해본 월스트리트저널의 칼럼니스트, 아직 애플 AI가 똑똑하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평가를 내렸는데 아마 이번 주 내내 베타 버전에 대한 평가들이 연이어서 나오겠죠. 애플 인텔리전스 성공할 수 있을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애플카드 관련된 소식입니다. 소비자 보호 금융국이 고객 서비스 문제로 애플과 골드만삭스에 벌금 8,900만 달러를 부과했다라는 소식까지 더해졌는데 사실 이날 애플의 주가가 가장 큰 하방 압력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아이폰 생산량을 줄였다라는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장 마감 후에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실적 조금은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3분기 실적 한번 보시면 매출액은 사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긴 했습니다만 예상치보다는 낮게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당 순이익이 괜찮았죠. 주당 순이익 58센트로 예상이 됐지만 72센트를 기록하면서 예상치 높게 나왔고요. 또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하는 모습들을 나타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시장은 안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마진율 부분 계속해서 챙겨봐야 된다 강조를 해드렸었는데 마진율이 이번에 대폭 개선이 됐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더욱더 크게 환호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시간의 거래 움직임에서 그 환호성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테슬라 정규 거래에서는 2% 가까운 하락률로 거래를 마쳤지만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는 8%대의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목요일 정규장까지 이어질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특징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또 맥도날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맥도날드 밤 사이에 5% 이상 하락을 했는데 CDC가 지금 쿼터 파운더 버거에서 대장균이 검출됐다라는 소식을 전했고 이에 따라 사상자도 나오고 있죠. 참 안타까운 소식인데 일단 이 소식에 맥도날드의 주가 하방 압력을 받은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코카콜라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바로 맥도날드입니다. 코카콜라의 최대 고객사인데 일단 CEO, 맥도날드 최대 고객사지만 현재로서는 이 음료 매출에는 영향이 없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전한 상태고요. 또 이날 코카콜라는 실적도 함께 공개했거든요. 실적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일단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예상치보다는 높게 나왔는데 가격 상승이 약했던 수요를 상쇄시켜줬다라는 코멘트 제시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부정적인 이슈에 코카콜라의 주가도 함께 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2%가량 내렸습니다. 또 이슈에 따라서 움직인 종목들 3가지만 추가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보잉 1.8% 하락을 했는데요. 매출은 예상치보다 좋았지만 손실이 생각보다도 컸습니다. 61억 7천만 달러로 손실을 기록을 하게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잉의 주가 하방 압력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상승 모멘텀이 아직까지
아직까지는 남아있기는 합니다. 잠정 노사 타결 합의안에 대해서 수요일 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죠. 이 투표 결과에 따라서 보잉의 주가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트코 0.64% 상승했는데 넷플릭스와 마찬가지로 멤버십에 대한 공유를 차단하는 그런 노력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모건 스탠리는 400만 명의 멤버십이 추가될 수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은 가운데 멤버십 비용에 대한 그런 매출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퀄컴과 암의 이슈인데요. 두 종목 모두 밤 사이에는 꽤 크게 하락을 했는데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암이 퀄컴의 칩 설계 라이선스 중단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들의 갈등이 소송전까지로도 번질지 계속해서 예의주시해야 될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다음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TI 밤 사이에는 또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여전히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감이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만 미국의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크게 증가했다라는 소식, 즉 그만큼 원유 수요가 약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WTI는 다시금 배럴당 70달러대로 내려가는 모습 나타냈고요. 금값도 1%가량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강달러 그리고 국채금리의 상승이 금에 대한 기회비용을 좀 증가시키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금 가격 함께 하락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렇게 수요 일정 점검을 해봤는데요. 테슬라 실적의 경우 사인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우 5 시간입니다. 시간에서 실적을 발표한 테슬라의 소식부터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나름 나쁘지 않는 성적표를 들고 와서 시간에서 테슬라는 급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직전까지 4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세를 보이다가 오늘 드디어 시간에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테슬라의 3분기 매출 전년 동기 대비는 8% 증가를 했고요. 순이익도 17%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당 순이익은 72센트로 9% 추가 증가를 했고요. 매출 같은 경우는 월가 예상치를 소폭 밑돌기는 했습니다만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투자자들은 이 부분에 집중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동차 부분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2% 증가한 200억 달러 기록을 했고요. 또 테슬라의 미래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는 에너지 생성 저장 매출 장치 같은 경우는 52%나 늘어난 23억 8천만 달러까지 급증을 했습니다. 또 그 외 소프트웨어나 서비스, 기타 수익 부분도 30% 증가하면서 전 사업 부분에 걸쳐서 상당히 양호한 성적표를 가지고 왔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또 무엇보다 내년 상반기에는 더 저렴한 모델을 포함해서 새로운 차량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내용과 함께 올해도 테슬라의 차량 인도량이 그래도 전년 대비는 소폭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치에 조금 더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ESS 장치와 관련해서는 올해 판매량도 전년 대비해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올해 4분기까지의 실적이 나름 긍정적으로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 추가적으로 새로운 신모델이 출시가 된다면 테슬라의 현재 부진한 상황은 확실히 뒤바뀔 수 있다라는 기대감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월가에서 현재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 GM의 올해 3분기 시장 예상치가 생각보다 좋았다라는 겁니다.
테슬라가 한마디로 시장 점유율을 잃고 있다라는 우려의 시각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기타, 이 자동차 업체에서 판매되고 있는 전기차 판매량도 함께 추이를 파악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제너럴 모터스의 전기차 부문 같은 경우는 이제 손익분기점까지 근접했다라는 소식 전해졌죠. 이렇게 제너럴 모터스의 급성장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에는 오히려 위협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거고요. 그동안 전기차 프리미엄을 독식해왔던 테슬라이기 때문에 제너럴 모터스의 약진을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사실 제너럴 모터스뿐만 아니라 다른 내연 기관차들 또한 전기차의 생산 라인을 확대시키면서 테슬라에는 다소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위협적인 구간을 돌파하기 위해서 테슬라는 저가형 모델을 빨리 출시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오늘 6시 30분부터 진행되는 테슬라의 컨퍼런스 콜에서 저가형 모델 출시와 관련된 코멘트가 과연 나올 수 있을지 해당 부분까지 정다인의 사인 시간에서 함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 엔비디아가 나름의 긍정적인 소식을 들고 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히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 반도체 안에서 대형주들의 여러 리스크들이 부각이 되면서 일제히 하락으로 마무리 지었던 하루였습니다. 이 해당 리스크의 중심에 있는 것은 바로 퀄컴 그리고 암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칩 설계 라이센스를 놓고 현재 분쟁이 심화되면서 법적 단계까지 진행이 될지 시장이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분쟁은 2002년부터 사실 시작이 됐습니다. 암홀딩스가 2002년에 최대 고객 중 하나인 퀄컴을 계약 위반 그리고 상표권 침해로 고소하면서 시작된 법적 다툼에서 현재 더 상황이 악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암홀딩스는 최근 퀄컴의 아키텍처 라이센스 계약을 60일 뒤에 취소하겠다라는 통지를 발송했다고 합니다. 퀄컴은 이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서 암이 소유한 표준 설계 기술을 기반으로 만든 수억 개의 프로세스를 판매를 해왔고 이 프로세서 대부분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나 PC에 들어가서 사용이 됐는데요. 만약 이 라이센스가 정말로 취소가 된다면 퀄컴은 연 400억 달러 가까이 되는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거나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직면할 수 있는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분위기가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면 스마트폰이나 개인용 PC 시장 그리고 반도체 시장 전체에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두 회사이니만큼 재정과 운영 면에서도 큰 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두 회사는 어느 정도 좀 반소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판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퀄컴은 기존 계약이 누비아도 적용되는 것이라고 주장해왔지만 암은 이러한 라이센스 위반이라면서 누비아 인수 전에 만들어진 디자인은 파기할 것을 요구를 했고 현재 이러한 협상이 결렬된 지 지난 2월에 결렬된 후에 종료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두 회사는 이 스마트폰 산업에서 오랫동안 긴밀한 파트너사였기 때문에 이 새로운 리더십이 최근에 취임하면서 경쟁자가 되면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퀄컴은 지금까지 있었던 라이센스 분쟁에서 늘 승기를 잡아왔던 만큼 이번에 암과 진행되고 있는 이 라이센스 분쟁 심화 사건이 어떤 쪽으로 방향성을 마무리 지을지는 아직까지는 시장 상황을 더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런 기업 간의 갈등도 있지만 국가 간의 갈등도 이 시장 안에서는 큰 변수로 작용이 됩니다. 유럽과 중국 그리고 미국과 중국 여러 가지 무역 갈등들이 고조가 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하나의 돌파구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바로 관세 폭탄을 피해서 해외에 있는 현지 쪽에서 생산을 늘리는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국산차를 해외에 판매할 수 없게 되자 결론적으로는 신흥시장의 수요 급증에 대비해서 해외 생산 용량을 2배 이상 늘리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 세계 9개국의 전체 공정을 가진 중국 브랜드 자동차 제조 생산 능력은 연 120만 대 정도였는데요. 다만 이러한 생산 라인을 확대하기로 결정하면서 오는 26년까지 현지 공장에서 연 270만 대 이상을 생산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업체들은 완성차를 수출하거나 녹다운 조립 방식으로 해외 진출을 해왔는데요. 다만 최근 미국이나 유럽으로부터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징벌적 관세 등 무역 규제가 늘어나자 해외 현지에서 전체 공장을 수행하는 해외 투자를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국내 전기차 업체들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생산 능력 과잉으로 국내 경쟁이 심화되자 새로운 시장을 찾아서 공격적으로 공장과 생산 라인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를 들어서 비아디 혹은 중국 자동차 업체인 저장 지리홀딩스가 통제하고 있는 볼보 같은 경우도 유럽에서 지속적인 공장 생산 라인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기차의 생산 라인이 추가적으로 확대된다는 소식은 긍정적으로 전해질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 가지 리스크를 중국 입장에서는 잘 피해갈 수 있는 하나의 실마리가 되어줄 수 있을지 해당 이슈도 계속해서 점검을 해보시죠. 그리고 간밤 애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소식들이 또 한 번에 공개가 됐습니다. 일단 모두가 기다려왔었던 AI, 애플 인텔리전스 시험 버전이 드디어 공개가 됐고요. 그리고 애플의 팀 쿡 CEO가 중국과 관련된 코멘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일단 아이폰 16이 처음 공개됐을 때 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만큼 애플 측에서도 중국 안에서의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가겠다라는 입장을 직접적으로 밝히면서 중국 쪽에서의 환심을 살려는 모습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이 현재 중국에서는 애플 인텔리전스 출시가 안 되는데 이 AI와 관련된 부분 정부 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아이폰 16에 중국 쪽에서도 AI 출시가 가능해질지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지켜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 뉴욕 증시가 추가 하락을 하면서 암호화폐 시장 안에서도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알트코인들의 가격 하락이 있었는데 6만 8천 달러까지의 가격 회복을 보였던 비트코인은 간밤 6만 6천 달러 선까지 가격을 낮추는 모습이 나왔고요. 다만 최근에 트럼프 트레이드가 보다 강력하게 시장 안에서 연결이 되면서 비트코인의 상방과 관련된 자신감은 시장 안에서 계속해서 표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베팅 사이트인 폴리마켓의 이 점유율을 보면은 어느덧 이 트럼프의 투표율이 해리스의 2배까지 올라가는 모습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아직 여론조사에서는 거의 박빙이다라는 헤드라인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 돈을 직접 걸고 베팅하는 폴리마켓 안에서의 트럼프 지지율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놓고 투자자들은 트럼프 트레이드에 더 강한 베팅을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 국채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부담감을 가지고 가곤 있지만 최근 워낙 가파른 상승을 보였던 만큼 이 정도면 안정적인 숨고르기다라는 시장의 분석도 있는데요. 앞으로의 비트코인의 가격 추이 미국 대선과 연결해서 계속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코카콜라, 다이어트 코크, 스프라이트, 세계 청량 음료 시장을 제패하다. 피트 코카콜라 2024년도 3분기 실적 발표입니다. 워렌 버핏이 저의 할아버지도 아닌데 왜 이렇게 워렌 버핏이 이제 코카콜라를 주주총회 때 마시는 모습을 못 볼 것이 왜 이렇게 두렵죠? 저는 한 80세 때 지금 이셨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쵸, 좀 안타깝죠. 이게 찰리 먼거도 떠나고 지금 약간 불안해요. 뭐 후계자도 양성하고
같이 데리고 나오기도 하는데 코카콜라는 계속 가져갈 것 같잖아요. 그래서 버크셔 해서웨이가. 근데 그 장면을 보는 것을 이제 옛날 영상으로 봐야 되는 날이 점점 가까워진다는 게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더라도 150살까지 살기는 좀 어렵잖아요. 정말 뭐 120살까지 정도라도 사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럼 이제 그래도 한 20여 년간에 만약 120세까지 사신다면은 그래도 10여 년 이상은 뭐 완전히 이제 힘이 빠지면은 모르겠는데 힘이 빠지기 전까지는 그래도 투자하는 모습이나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잖아요. 참 그런 게 좀 아쉽습니다. 인간은 언젠가 그 다 쇠퇴하게 된다는 게. 어쨌든 버크셔 해서웨이가 가장 오랫동안 갖고 있었고, 그리고 코카콜라를 입에 달고 살며 코카콜라 병을 이제 무덤까지 갖고 가겠다는 버크셔 해서웨이 여전히 갖고 있고요. 코카콜라의 실적이 지금 발표가 되었죠. 오늘 보잉의 실적도 발표가 되었는데요. 그 AT&T도 있었고 CME 그룹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발표가 됐어요. 보스턴 사이언티픽도 있고요. 지금 요 CME 그룹이 저번에 말한 나스닥 거래소 같은 회사죠. 그러니까 이 지금 미국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괜히 이런 어떤 변동성에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노출될 필요가. 나스닥 거래소나 CMA 그룹에 그냥 투자해버리면은 CMA 그룹이나 나스닥 거래소가 없어진다는 거는 미국이 이 세상에서 없어진다는 거거든요. 뭐 이 안에 종목들은 맨날 퇴출당하고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을 건데 CME 그룹이나 나스닥 거래소 안에 있는 종목들이나 이 상품들은 없어지지가 않잖아요. 뭔가가 거래가 될 거 아니에요, 계속. 그러니까 이제 그냥 평생 오른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사실 그렇죠. 돈의 단위가 커지면 커질수록 괜히 이런 변동성에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물론 뭐 엔비디아 같은 걸 투자해서 굉장히 다이나믹한 수익률을 추구할 수도 있지만 뭐 지금 인텔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뭐 엔비디아의 워낙 기세가 지금 좋긴 하지만 인텔은 정말 처참하게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주가가 땅굴을 파고 저 밑까지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인텔이 아무 얘기를 해도 안 되잖아요. 뭐 갑자기 파운드리를 뭐 2나노, 1나노를 한다는 것도 7나노에서 퇴출당한 애가 갑자기 와서 그런 얘기하니까 아무도 CR도 안 먹히는 것이고 지금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 윈텔의 시대를 평정했던 인텔이 뭐 지금 와서 엔비디아를 무시하는 얘기를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렇죠. 뭐 지금의 기세가 워낙 뛰어나도 뭐 엔비디아의 미래에는 뭐 완전 미래는 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인텔도 뭐 누가 예측을 했겠어요. 이런 상황을. 그러니까 그런 미래가 그냥 싫다면은 우리가 그냥 10년 하고 말 거면은 모르겠는데 주식 투자 그만 못 두잖아요. 결국에 계속 할 거라면은 결국에 망하지 않는 것들은 이런 유형인 거죠. 뭐 코카콜라도 지금까지는 망하지 않았지만 뭐 이런 겁니다. CME 그룹이나 나스닥 같은 거를 그냥 투자해버리면 된다는 거. 뭐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코카콜라랑 보잉 이 실적이 다 지금 주목이 되는데 물론 이 장후에 나오는 테슬라 실적, 램리서치, IBM 뭐 굉장히 지금 쟁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분산될 확률이 높아요. 뭐 필수 소비재를 좋아하는 사람들, 뭐 IT를 좋아하는 사람들, 전기차를 좋아하는 사람들, 항공주에 또 관심 있는 사람들 다양하게 볼 수 있다. 오늘 굉장히 쟁쟁하고요. 일단 장전에 미리 나왔던 거 보잉하고 코카콜라가 나와 있으니까 코카콜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카콜라가 최근에 어떤 모습인가 볼까요? 지금 그 펩시가 예전에 뭐 그 많이 그 태클을 걸고 했었는데 사실 음료 시장에서는 특히 코카콜라가 있는 청량음료 시장에서는 펩시가 백기 들었어요. 지금 펩시콜라가 뭐 시총으로 뭐 코카콜라를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뭐 다시 뭐 왕이 되고 이런 거는 과자랑 다 합쳐가지고 올라선 거죠. 코카콜라가 안 하는 분야를. 그래서 지금 코카콜라도 점유율이 떨어졌는데 코카콜라는 문제가 브랜드가 다른 브랜드가 치고 왔다는 거죠. 지금 이걸로만 보면 20%에서 빠진 걸로 보이잖아요. 지금 이게 가장 최근 자료거든요. 95년 이후에도 95년부터 2023년도까지니까 거의 25년치인데 95년에도 20%대 약간 상회했는데 지금도 19점입니다. 중간에 약간 쳐졌다가 다시 20%에 근접하고 있죠. 그리고 펩시 같은 경우에는 15%에서 지금 반토막이 났거든요. 지금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지금 20년 동안 꾸준히 떨어지고 있어요, 펩시는. 그리고 코카콜라가 떨어진 게 아닌 게 다른 브랜드들이 있거든요. 요즘에 뭐 제로나 다이어트나 무슨 제로가 안 나올 것 같은 음료에서도 제로가 편의점 가보면 다 제로잖아요.
그리고 다이어트나 제로 뭐 이게 인기인데 코크 다이어트가 지금 10%대 정도 유지하고 있거든요. 8.3으로 빠졌는데 결국 펩시랑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다 모여 있죠. 펩시는 오히려 뭐를 걱정해야 되냐면 제3의 음료죠. 닥터페퍼. 약간 유니크하게 체리 향을 막 가미하고 이런 걸로 나갔던 닥터페퍼가 오히려 올라갔어요. 지금 95년도만 해도 5%대였거든요. 닥터페퍼가. 닥터페퍼가 거의 조금 더 오르면 이제 거의 2배죠. 8.3으로 지금 8.3에서 약간 올라가서 펩시를 제쳤거든요. 그러니까 펩시는 지금 코카콜라를 따라잡으려고 할 때가 아니고 닥터페퍼에 지금 추격을 물리쳐야 하는 지금 그 상황에 처했어요. 그리고 스프라이트가 상당히 올라왔죠. 스프라이트도 닥터페퍼랑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왔잖아요. 근데 스프라이트가 결국 코카콜라 브랜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롯데 칠성의 사이다, 그리고 코카콜라 스프라이트, 그게 결국 사이다 이 관련해서 그 경쟁하는 쪽이잖아요. 또 콜라 말고 우리가 콜사잖아요. 콜사가 그 청량음료 양대 산맥이니까 결국 코카콜라가 콜라랑 사이다를 다 먹은 거예요. 여기는 지금 그래서 스프라이트의 추격을 오히려 주의하고 닥터페퍼 3위의 추격을 조심해야 될 때다. 펩시랑 코카콜라는 이미 간격이 벌어져서 코카콜라는 더 이상 경쟁자가 없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더 굳건해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자세한 수치인데 닥터페퍼랑 딱 붙었죠? 8.3으로 딱 붙었습니다. 근데 기세가 중요한 거죠. 지금 완전 위치가 바뀌고 있잖아요. 95년도랑 지금 2023년도가 펩시랑 닥터페퍼가 이 올라가는 흐름과 내려가는 흐름이 완전히 역크로스로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다이어트 코크랑 스프라이트도 계속 8%에서 9%대를 유지하면서 결국 이거 세 개를 합치면 35%거든요. 그러니까 청량음료 시장은 사실 지배가 이 어떤 구도가 끝났다고 보여지죠. 닥터페퍼가 뭐 워낙에 치고 올라오더라도 지금 8%에서 35%랑 간격은 너무 넓거든요. 마치 삼성전자가 TSMC를 이긴다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63대 18인데. 그렇죠? 똑같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청량음료 시장의 점유율을 35%를 갖고 있다. 근데 여기 지금 보면 생수도 있거든요. 여기 전 세계 생수 이게 다산이라는 건데 다산이가 세계 생수 1위예요 또. 여기 생수 시장도 먹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야 뭐 삼다수가 잘 나가지만 세계로 가면은 코카콜라 생수가 1위입니다. 자, 그래서 매출액을 보겠습니다. 매출액은 1% 감소했네요. 11.85 빌리언 달러. 2024년도 3분기 실적이니까 2023년도 3분기 대비겠죠. 그리고 이 그 순이익은 2.85 빌리언 달러인데 마이너스 8% 정도 감소를 했네요. 그래서 주당 순이익을 했더니 0.66이 나왔고요. 마이너스 7% 감소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일회성 비용을 제거해 주니까 플러스로 전환이 됐네요. 그러니까 이거 절대값은 원래 플러스인데 그렇죠. 순이익이니까 순손실이 아니라. 이 지금 전년 동기 대비가 플러스 4%로 전환이 됐네요. 일회성 비용 제거하니까. 그리고 이제 가장 지역에서 많이 는 게 역시 노스 아메리카가 주도를 했습니다. 북미 지역에서 매출이 12%가 증가하면서 다른 지역을 압도를 했거든요. 그다음에 플러스인 곳은 라틴 아메리카입니다. 그래서 지금 노스 아메리카랑 라틴 아메리카에서 지금 선전을 했고요. 여기 제임스 퀸시 CEO는 여기 보면은 뭐 어떤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신감 있는 얘기만 했어요. 우리는 충분히 지금 굉장히 강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굉장히 다양하죠. 여기서 그 펩시한테 지고 있는 거는 요거밖에 없거든요. 이온 음료. 그러니까 게토레이한테 파워에이드가 지고 있는 것밖에 없고, 그 아까 말했듯이 그걸 다 합쳐가지고 펩시의 점유율이 지금 닥터페퍼에도 쫓기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포트폴리오 자체가 굉장히 다채롭죠. 환타도 있고 생수도 있고 코카콜라나 다이어트 코크에 이온 음료도 있고 뭐 게토레이에 적에 진다고 하지만 전체 점유율이 중요하니까요. 생수도 갖고 있고 굉장히 강력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카콜라는 아마 버크셔 해사웨이가 계속 워렌 버핏 옹이 뭐 은퇴를 하더라도 갖고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네, 다 서프라이즈입니다. 이 지금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아, 이거 지금 아직 여기 안 나왔네요. 지난 4분기까지 나왔고 지금 바로 오늘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 사이트에는 표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지난 분기까지 4분기 연속 서프라이즈였고요. 매출이 7월 달에 발표된 거, 7월 23일. 그다음에 순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진도 4분기 연속 서프라이즈예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예, 어닝도 자 4분기 연속 서프라이즈죠. 지금 4.25%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지금 이번 분기까지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면 5분기 연속 어닝과 수입이 다 서프라이즈입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 평균 컨센서스에 코카콜라도 거의 도달이 됐거든요. 6.72%만 오르면은 지금 시장 평균 컨센서스가 74.1인데 뭐 두 자릿수도 아니죠. 6% 하루에도 그냥 딱 하면 오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럼 이제 목표 주가를 또 올려야 되는 입장이고 제일 높은 건 지금 85달러가 나와 있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모더레이트 바이고요. 바이가 많습니다. 12바이에 6홀드, 셀은 없습니다.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뭐 일봉에서 여러 가지 선을 그어놨는데 뭐 지금 삼각쇠기형이었죠. 삼각쇠기형에서 일단 밑으로 갔는데 약간 불리한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삼각쇠기형도 어느 곳이냐가 틀린데 지금 이거 51선 밑에 있었잖아요. 미국은 50, 200이에요. 그래서 일봉이니까 51선, 201선인데 201선 이 밑에 멀리 있고 51선 밑에 있었기 때문에 삼각쇠기형이긴 한데 밑으로 갈 확률이 높았죠.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은 51선의 저항을 받고 있었잖아요. 이게 만약에 삼각수렴형이 51선 위에 있었다면은 좀 더 위로 가는 게 좀 유리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밑으로 떨어졌다. 이게 주봉 월봉에서 한번 봐야겠죠. 이 정도 수준이 주봉 월봉에서 장기적인 하락세에서 이게 나온 거라면 굉장히 큰 영향인데 주봉 월봉이 장기 상승세라면 사실 일봉의 이런 흐름들은 그렇죠? 계속 너무 분석을 하면은 너무 단기적인 흐름이에요. 주봉 월봉을 볼까요? 뭐 워렌 버핏은 이런 뭐 차트를 단기 분석하고 이러진 않는데 지금 보면은 주봉을 보면은 딱 보이죠. 이 떨어진 부분이 결국에는 지금 뭐 여기 주봉이니까 50주선, 200주선이 밑에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저기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게 20이죠. 20. 이게 20이거든요. 보라색이 20주선인데 20주선에 딱 걸쳐 있네요. 20주선이 하나 있고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죠. 여기 2022년부터 2022년, 2023년도 그리고 2024년도 거의 여름 직전까지 이 라인이죠. 66달러 라인이죠. 여기 보면은 대략적으로 여기 고점이 거의 4-5개가 보이잖아요. 계속 맞고 떨어지는 부분이.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은 굉장히 정체했던 구간이 몇 달 있었죠. 몇 주 있었죠. 그러다가 여기서 완전 뽑아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지지하는 게 20주선인 이동평균선도 있지만 여기 선을 그어보면은 66달러 선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의미 있는 상승이었죠, 이게. 2024년도 이번에 상승이. 왜 의미 있는 상승이냐면은 2년짜리 박스권을 뚫었잖아요. 뚫고 나서,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저항이었죠, 이때까지는. 이때까지는 2022년도, 2023년도 오는 저 66달러 부근에 있는 고점이 다 저항이었는데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강하게 뚫고 나서 만약 그게 지지로 바뀌어버리면은, 그쵸? 완전 판 뒤집히는 거죠. 판이 뒤집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판이 뒤집힌 거죠. 지금 보시면 밑꼬리를 단 게 여기는 이동평균선이 없지만 이 밑꼬리를 단 게 어디서 달았겠어요. 이런 66달러 선의 전고점의 그 예전에 저항으로 자리 잡았던 게 지지로 바뀌었다는 게 확인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봉에서 무슨 삼각수렴형이 밑으로 하락으로 빠지고 이런 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럼 월봉으로 볼까요? 월봉까지 장기 추세가 확인이 된다면 확인 사살이겠죠. 그렇죠? 자, 이것도 장기적으로 정말 얘는 정말 그냥 코카콜라는 모범생이에요. 모범생. 어떤 일탈을 하지 않는 애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50개월 선이죠. 이게 월봉이니까. 보시면은 50개월 선 근방만 가면 이거는 코로나였죠.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검은 백조 같은 블랙스완이기 때문에 통계에서 빼야 됩니다. 50개월 선을 계속 지키잖아요. 그냥 50개월 선만 가면 뭐 워렌 버핏이 월봉 정도는 볼 수도 있을 것 같겠는데 모르겠는데 지금 50개월 선 근처에 올 때마다 계속해서 물량을 늘려갔다면은 이 부분에서 엄청난 수익이 쌓이게 되는 거죠. 계속 그랬거든요. 이번에도 그랬죠. 여기 밑골이 크게 달았을 때. 그때 뭐 지금도 무슨 이유인지 아무도 모르죠. 그렇죠? 그거 다 사후 분석이었죠. 무슨 엔캐리 트레이딩이 뭐니 그 정확한 제가 늘상 얘기했는데 인공지능이 하는 일을 인간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분석했지만 어떤 변수가 가장 많이 작용했는지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무슨 원인으로 급락을 했지만 중요한 거는 이런 기본적인 알고리즘은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잡주가 아니기 때문에. 코카콜라가 잡주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초소형주처럼 장난질 치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알고리즘은 그런 어떤 블랙스완급이 와도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블랙스완급이 왔어도 작동을 했잖아요. 여기 딱 정확히 50주 선에서 50개월 선에서 지지를 받았죠. 그리고 여기서 아까 전에 주봉에서 봤던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게 지금 일봉에서 본 작은 삼각수렴형은 주봉 월봉이 우선한다고 했죠. 주봉 월봉에서도 보시면 큰 삼각수렴형 그릴 수 있죠. 여기서는 위로 돌파했잖아요. 아까 전에 일봉하고 차이 아시겠어요? 일봉은 51선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불리했죠. 근데 이 월봉은 50개월선 위에서 삼각수렴형이 위로 탈출했죠. 장기 이동 평균선이 그러니까 일봉에서는 51선이 장기일 수 있죠. 그리고 이 월봉에서는 50개월선. 장기 이동 평균선이 위에 장기 이동 평균선 위에 주가가 있는 거랑 아래가 주가가 있는 거랑은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뚫고 나서 지금 음봉이 나왔지만 여기서 확실히 보이죠. 주봉보다 월봉이 더 잘 보이죠. 계속 큰 숲으로 가는 거예요. 나무를 보다가 숲을 보다가 이제 대자연을 보는 거죠. 이제 그 위로 올라가면 연봉까지 보면 이제 정말 대자연 아마존을 드론으로 위에서 내려다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큰 그림을 먼저 보는 거죠. 우리는 단기 일봉부터 보지만 여러분들이 추세를 볼 때 거꾸로 보셔야 돼요. 여기 확실히 보이잖아요. 여기에 고점을 지금 뚫고 여기서 지지를 받고 있죠. 굉장히 좋은 위치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음봉이 나온 거.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개가 양봉입니다. 12달로 따지면 그러면은 11달이 양봉이었어요. 11달 양봉 나오고 2달 음봉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강한 추세죠. 여기는 추세가 없었었죠. 박스권이란 건 추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봉, 음봉, 양봉, 양음 왔다 갔다 하죠. 여기서 추세가 확실히 결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확실히 결정이 됐죠. 올라가는 쪽으로는 세고 내려가는 쪽으로는 약하고, 그렇죠? 길이가 올라가는 쪽으로는 기간이 길고 내려가는 쪽으로는 기간이 짧다. 그리고 이 전고점에 지지를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아주 매수기에 매수 타이밍이죠. 또 장기적으로. 코카콜라는 아주 좋은 자리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까지죠. 자, 오늘의 한 줄 매도평입니다. 그래서 코카콜라는 지금 아주 모범생이고 워렌 버핏이 계속 가져가고 있는 이유가 있다. 이번 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았다. 자, 코카콜라 볼링 한번 치겠습니다. 코카콜라 스프라이트. 기다리고 기다리던 테슬라의 3분기 실적이 공개됐고요. 시장은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실적 자세하게 뜯어보겠습니다. 일단 테슬라 돈을 벌었습니다. 이 부분 주목할 만한데요. 일단 시간외 거래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부터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사실 정규 거래에서는 2% 가까운 하락률을 기록을 했었는데 실적을 공개한 직후 시간외 거래에서 급등세를 나타내더니 현재는 12%에 육박하는 상승세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무엇에 이렇게 환호할 정도로 좋은 실적을 공개했을까요? 일단 지난 10월 2일에 인도량과 생산량을 먼저 공개한 바 있었죠. 3분기 실적 인도량은 46만 2,890대, 그리고 생산량은 46만 9,700여 대로 집계가 됐었습니다. 사실 이 인도량은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한
수치이긴 했지만 예상치보다 조금 낮게 나온 수치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2개 분기 연속 이 증가율이 좀 하락세를 보이다 보니까 약간의 실망감은 있긴 했었습니다. 인도량이 적었다는 것은 그만큼 매출도 조금은 낮게 나올 수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욱더 실적에 많은 관심이 쏠렸었는데 3분기 실적 한번 보실까요? 일단 매출은 예상처럼 조금은 낮게 나오기는 했습니다. 예상치가 253억 7천만 달러였는데 실제로 어떻게 나왔나 보니까 251억 8천만 달러를 기록하기도 했죠. 하지만 주당 순이익 EPS가 좋았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58센트였다면 발표치 72센트로 공개가 됐습니다. 훨씬 더 순이익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고요. 또 올해 말부터 계속해서 순이익이 좀 감소하는 추세였는데 이번에 다시 반등했다라는 점에서 시장이 특히 더 주목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매출과 주당 순이익 일단 매출은 예상치보다 조금은 낮게 나왔지만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했고요. 또 주당 순이익 EPS도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했는데 그 이유들을 테슬라 실적 보고서를 통해서 이유들을 살펴보니까 인도량이 그래도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를 했었죠. 그 증가 덕분이다. 그리고 에너지 사업 하고 있죠. 그 관련된 매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 사이버 트럭 출시와 함께 자율주행 기능에 대한 매출을 증가한 게 실적에 반영이 됐다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또 규제 크레딧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다만 모델 3 그리고 Y의 할인 정책으로 인해서 대당 평균 판매가가 하락한 점은 매출을 조금 잡아먹었다라는 이야기 남겼습니다. 주당 순이익도 증가한 이유 이런 부분도 함께 포함이 되지만 주당 순이익에는 특히 또 대당 생산 비용이 감소했다. 또 비용 절감 노력에 따라서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감소한 측면이 있다. 이 부분이 주당 순이익 상승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라는 평가 테슬라 자체적으로 내리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진율 계속해서 잘 체크해 봐야 된다라고 앞서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마진율까지도 한번 같이 체크를 해봐야겠죠. 돈을 잘 벌었습니다. 일단 매출 총이익률과 영업이익률로 구분해서 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매출 총이익률 17%대에서 18%대 지난 분기까지 올라왔었는데 3분기에는 19%대까지 거의 20%로 다시 올라오는 모습들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영업이익률도 이번에 다시 10%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은 조금 아쉬웠지만 주당 순이익 잘 나왔고 그리고 매출 총이익률, 영업이익률 모두 이익률이 긍정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이렇게 시간을 거래해서 환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함께 살펴보실까요? 테슬라 자축하기도 했습니다. 10월 22일 기준으로 700만 대를 생산했다라면서 자축을 했고요. 또 사이버 트럭 최근에 출시가 됐었죠. 모델 3와 Y에 이어서 세 번째로 가장 많이 팔리는 모델이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또 사이버 트럭 이번에 처음으로 총 마진이 플러스로 올라왔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까지 함께 전했고요. 또 2024년도 인도량이 소폭이지만 그래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는 코멘트도 함께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시장이 주목을 했던 것은 저렴한 버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까 여부였는데 일단 보고서 그 안에는 2025년 상반기에 더 저렴한 모델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 테슬라의 컨퍼런스 콜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과연 이 컨퍼런스 콜에서 저렴한 모델 출시 여부 또 더욱더 자세한 구체적인 타임라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고 한다면 주가에 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컨퍼런스 콜도 자세하게 다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테슬라는 단순히 실적 그 자체이기도 하지만 연관해서 봐야 되는 게 바로 미국의 대선일 것 같은데요. 머스크는 다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트럼프 선거 유세에 함께 참석을 한다거나 트럼프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모습들 물심양면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팀 월즈 민주당 부통령 후보가 이런 말을 했었죠. 트럼프는 테슬라 등 머스크가 주도하는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부 규제를 머스크에게 맡기겠다고 약속했다. 트럼프 승리 시 정부 계약을 통해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의 근거는 바로 도널드 트럼프 미 공화당 대통령 후보의 이 발언이었을 것 같습니다. 재임에 성공할 경우 정부 효율성 위원회를 구성해서 머스크 CEO를 위원장으로 임명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요.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유는 합리적인 규제의 필요성 때문이다. 스페이스X는 빠른 속도로 대형 로켓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정부 승인이 그보다 오래 걸린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규제는 없어야 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실적도 개선이 되고 있는 데다가 만약에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에 성공하게 된다면 머스크 입장에서는 정부의 규제 그리고 정부 발도 힘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그런 추가적인 상방 압력을 받을 수 있는 요인들이 아직 남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음 이슈도 함께 살펴보실까요? 그래서 지금 사도 될까요? 이미 10월에 들어서 서학개미 분들이 많이 매수를 하셨더라고요. 지난 한 달 동안의 순매수 규모를 살펴봤는데요. 일단 단순히 테슬라 종목 그 자체를 매수하는 건 순매수 규모 7위에 올랐었고요. 지난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서학개미 분들이 매수한 건 바로 이 ETF, 디렉시온 데일리 테슬라 불 2X ETF였는데 그만큼 테슬라의 주가 상승을 강력하게 레버리지를 걸 만큼 기대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월가의 반응은 어땠는지도 살펴봐야겠죠. 이 순매수 베팅이 과연 들어맞을까요? 일단 실적 발표 이후 나왔던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발언부터 자막을 통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의 거래 상승은 마진율 개선과 저렴한 버전 계획 덕분이다라는 이야기 있었고요. 또 다른 이야기 들어보면 다만 시간의 거래 상승의 주요 원인은 로보택시 이후 하락분을 만회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추가적인 상승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차량 가격 안정화와 비용 하락세가 긍정적으로 보인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할인 정책을 계속해서 쏟아내던 테슬라가 최근에는 그래도 차량 가격을 안정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바라본 것 같고요. 마지막 의견입니다. 생산 단가가 하락한 이유는 이라면서 의구심을 좀 표하는 애널리스트가 있었는데요. 앞서서 순이익이 증가한 이유, 생산 단가가 하락했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이유를 보고서에 내포해 놨었는데 과연 이게 테슬라가 부품 업체와 협상을 잘해서 생산 단가를 하락시킨 건지 아니면 단순히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좀 둔화하는 추세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생산 단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건지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좋아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견의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아직 실적 발표 이후 새롭게 투자 의견을 낸 애널리스트는 없기 때문에 새로 반영된 건 아니지만 월가의 기존의 테슬라 투자 의견을 한번 살펴보면요. 35명의 애널리스트 중에서 11명이 바이, 매수 의견을 그리고 16명이 홀드, 보유 의견을 셀도 8명의 애널리스트가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목표 주가는 $207 83센트로 수요일장 종가 대비로는 2% 조금 넘는 추가 하락이 예상된다라는 게 월가의 전반적인 의견이었는데요. 일단 실적에서 마진율 개선을 긍정적으로 바라본 애널리스트들이 많았기 때문에 과연 내일 그리고 이번 주 안으로 새롭게 투자 의견을 내는 애널리스트들이 이 테슬라의 실적을 어떻게 바라봤을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테슬라의 실적 발표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의 사인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의 사인입니다. 머스크, 너는 계획이 다 있었구나. 앞으로 테슬라의 주가 상방이 계속해서 열려 있을지 마켓 시그널과 함께 체크해 보시죠. 사인이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혼조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양대 지수가 모두 오랜만에 강한 빨간불을 켰습니다. 바로 집 나갔던 외국인들이 돌아와 주면서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과 함께 코스피가 1% 넘게 올라준 덕이 컸는데요. 그럼에도 2600선 회복을 코앞에 두고 2599선에 어제 코스피장은 마무리를 지었고요.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745선에 마쳤습니다. 다만 최근에 변동성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부분은 투자자들 관점에서는 부담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겠죠. 그 전날 장에는 34포인트가 내리더니 어제 장에서는 29포인트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말 그대로 널뛰기 장세가 연일 펼쳐지고 있고요. 그 중간에는 외국인들의 투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 주체 방향성을 잘 체크하시면서 오늘 장의 개장 전략도 꼼꼼하게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안에서의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의 상승이 있었고요. 다만 제약바이오주들은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어제는 이렇게 긍정적인 상승 흐름을 보였지만 지금까지의 성적표만 놓고 보자면 사실 코스피 굉장히 부진한 시장 상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익률만 놓고 보자면 최근 22개국 안에서 현재 20위권에 코스피가 위치해 있다라고 하고요. 연초 대비해서 코스피는 벌써 2% 넘는 낙폭을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무려 14%의 지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아쉬운 성적표로 지수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들, 큰손들은 어디를 담아가는지 그 방향성도 계속해서 점검을 해봐야겠죠.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SK하이닉스 어제 외국인과 기관은 모두 담아내는 모습이었고요. 또 거기에 기관은 삼성전자까지 담아내면서 일단은 반도체 대장주들을 대거 사들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52주 신고가 종목들도 함께 확인을 해보면 이 글로벌 바이오학회 기대감과 함께 어제 일부 중소형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의 상승이 있었는데요. 샤페론과 이연제약 같은 경우 52주 신고가 어제 돌파했고요. 그리고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3분기 실적 기대감을 갖고 있는 종목들도 계속해서 52주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는 매트리스 업체 지누스 그리고 코리안리까지 어제 함께 52주 신고가 돌파를 해줬네요. 그럼 업종단에서의 흐름들도 파악을 해보도록 할 텐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와 2차 전지는 올랐습니다. 특히 당정에서 반도체 특별법안 잠정 합의를 했다라는 소식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실적을 하루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상승 흐름이 반도체 관련주들을 끌어올려줬고요. 2차 전지 쪽을 보시면 어제 새벽에 발표했던 GM의 실적이 긍정적이다라는 부분을 먼저 확인을 하고 여기에 LG 엔솔의 배터리 모듈 양산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2차 전지 대형주들도 일제히 오른 폭을 보였습니다. 또 작은 섹터 단에서의 움직임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이 아파트 열풍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테마의 연속성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계속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발매 5일 만에 유튜브에서 뮤직비디오의 조회수가 1억 뷰를 돌파하면서 연일 최고의 이 타이틀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헤드라인이 하나씩 달릴 때마다 관련주들의 주가는 계속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드리머스 컴퍼니 어제 상한가 안착을 했고요. 다른 종목들도 상한가 이후에 지속적으로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흐름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함께 점검을 해봤었던 방산 관련주들 여전히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폴란드 대통령의 방한 일정과 맞물리면서 이 시장 안에서의 움직임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어제 함께 시간 외 이슈로 점검을 해봤었던 ETF 미국 증시 상장 이슈까지 방산주에게는 큰 힘이 되어주면서 어제 관련주들의 추가 상승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장에서 새로 나왔던 이슈가 바로 이 철도 지하화 가 될 것 같은데요. 서울의 지하철을 타고 가보시면 어느 순간에는 또 지상으로 가는 구간이 있죠. 그 지상화의 구간을 지하로 모두 바꾸겠다라는 발표가 나왔고요. 37만 평 정도 되는 지상철도의 부지를 연트럴파크처럼 녹색지대로 바꾸겠다라는 구상이 발표가 됐습니다.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증권가에서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된다라는 입장들은 있지만 그럼에도 시장엔 이런 재료들을 놓치지 않고 바로 지수 상승
상승까지 연결되는 모습이 나왔고요. 기존에 지하 공간을 개발했던 이력들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건설사 안에서는 관련주들의 상승 흐름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위고비나 치매 치료제 그리고 드론 관련주들도 추가적인 상승을 보였는데요. 특히 어제 함께 점검을 해봤던 것처럼 글로벌 제약바이오 학회 일정을 앞두고 지속적으로 치매 치료제 그리고 위고비와 같이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의 추가 상승도 연일 나올 수 있다는 점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하루는 어떻게 흘러갈지 오늘장도 미리 대비를 해보시죠. 일단 시간에서 상한가를 갔던 종목들 두 종목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개인 이슈와 함께 상한가 안착을 했는데요. 특히 페이퍼코리아는 이번에 또 지분 매각 이슈가 있는 만큼 추가적인 변동성 체크를 해보시고요. 오늘 가장 중요한 건 바로 SK하이닉스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미 SK하이닉스의 실적은 역대 최고급, 역대급의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HBM 시장 안에서의 시장 지배력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수요도 올라가고 있고 그 수요에 대한 가격까지 증가하면서 결론적으로 이번 분기도 다시 한번 최고치의 실적을 받아들일 것이다라는 전망치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현재 매출과 실적을 보면은 전년 대비해서 매출은 100% 가까이 증가폭을 보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실적은 전년 대비해서는 흑자 전환인데 6조 원을 넘어서는 실적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보다도 더 많다라는 수치인 것을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실적이 예고가 되면서 증권가에서도 지속적으로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죠. IBK증권의 리포트를 보시면 30만 원 선까지 SK하이닉스의 목표가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4분기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SK하이닉스의 광노정 사장이 이 HBM3 12단 계획대로 4분기 연말에 출시한다.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혔습니다. 3분기의 긍정적인 호실적과 함께 4분기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SK하이닉스 주가 오늘도 상방으로 변동성이 나올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고요. 이 글로벌에서 보내왔던 시그널들로 오늘 국내장에서의 변동성까지도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오늘 국내는 SK하이닉스의 실적이 가장 하다면 간밤에서는 테슬라의 실적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시간에서 테슬라 급등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예상보다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이죠. 매출액 같은 경우는 시장 예상치를 밑돌기는 했습니다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8% 증가폭을 보이면서 나름 안도할 수 있는 수치가 나왔고요. 좋았던 부분이 주당 순이익이 될 것 같은데요.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시장에서는 해당 부분에 집중하며 추가적인 주가 매수에 나섰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매출 이익률과 영업이익률을 놓고 보더라도 작년 4분기부터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흐름이 포착이 됐고 이번에 영업이익률은 두 자릿수까지 다시 반등해주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테슬라의 성적표를 기다리면서 최근 2차 전지의 주가 눌림폭이 꽤나 컸었죠. 어제는 이제 반등을 해주긴 했지만 그동안에 올랐던 부분을 다시 다 하락으로 돌아서면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억울했던 부분을 이번 테슬라의 실적표와 함께 잘 풀어낼 수 있을지 체크를 해보시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죠. GM도 전기차 판매량이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9월 들어서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이 30% 가까이 급증했던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안에서의 전기차 판매량이 전월 대비 거의 50%까지 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전기차 캐즘과 관련된 우려가 국내 시장 안에서도 어느 정도 진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증권가에서는 이 2차 전지 관련해서 LG엔솔을 현재 탑픽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25년도가 돼서 회복세가 가장 기대되는 기업으로 선정을 하면서 목표가를 55만 원까지 올려 잡았고요. 오늘 해당 성적표로 2차 전지 관련주들 추가 상승을 만들어낼 것 같은데요. 개장 상황 함께 지켜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실적 일정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역대 최고 실적, 분기 실적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 기대감이 오늘 현대차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최대 실적 현재 전망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금요일에도 기아나 현대모비스 등 여러 가지 기업들의 실적이 준비가 돼 있고요. 오늘은 이제 시메스의 신규 상장이 있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신규 상장 관련주의 상장 소식도 있는 만큼 앞으로 남은 이틀이지만 이번 한 주에 긍정적인 여러 가지 소식들이 준비가 돼 있는 우리 시장, 오늘 기대감을 가지고 함께 출발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증시 함께 점검해봤습니다.
뉴욕 시그널에 보낸 시그널들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마감 상황입니다. 밤 사이에 3대 주요 지수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 나스닥, S&P 500 지수 모두 1% 이상 또는 1%에 가까운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다우와 S&P 500 지수는 3거래일 연속 하락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하방 압력을 받은 거는 미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오르면서 부담을 가했기 때문인데요. 10년물 국채 금리 어디까지 움직였는지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빅테크 대체로 다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M7 일제히 다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테슬라 정규 거래에서는 2% 가까이 하락했지만 시간외 거래에서는 크게 뛰고 있죠. 이 부분 잠시 후에 또다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국제 유가 1% 이상 하락하면서 WTI가 배럴당 70달러 선으로 다시금 내려오는 모습이었고요. 이날은 금값도 쉬어가는 모양새였습니다. 또 코멘트들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의 경기 동향을 설명해주는 연준의 베이지북. 일단 지난 7주 동안 경제 활동에 큰 변화가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소비자들 가격에 조금 더 민감해졌고 제조업이 위축세를 이어가고 있다 평가를 내렸죠. 고용 측면에 대한 코멘트는 이직률이 낮았고 해고도 제한적이었다라는 이야기했고요. 또 불확실성이 높아졌지만 각 권역에서 장기적인 전망은 긍정적으로 제시했다라는 코멘트 있었습니다. 대체로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면서 시장의 하방 압력이나 부담으로 작용되진 않았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10년물 기준으로 4.25%까지 장중에 도달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렇게 시장이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재평가하면서 그동안 선반영에서 빠르게 하락했던 부분들을 다시 반납하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다 보니까 가장 고평가되어 있는 대형주가 단기적으로 조정을 더욱더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히트맵을 통해서 대형주가 역시나 부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M7 일제히 하락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다만 눈에 띄는 건 방어적인 성격의 통신주나 필수 소비재 올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금리에 민감한 부동산 섹터가 올랐다면 저는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국채 금리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금리에 민감한 부동산이 함께 올랐다. 아직은 투심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빅테크 이슈도 봐야겠죠. 일단 애플의 이슈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아이폰 16의 생산량 1,000만 대 줄였다라는 게 애널리스트 주장으로 나왔습니다. 애플 관련해서는 가장 유명한 밍치고 애널리스트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애플의 주가 또 하방 압력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애플 인텔리전스 베타 버전 출신됐습니다. 정식 출시는 다음 주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베타 버전을 사용한 사람들의 평가 시장에 또 반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오늘은 놓치면 안 되는 종목입니다. 빅테크 중에서도 테슬라가 가장 큰 관심을 끌었는데 매출액은 사실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했습니다만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보다 크게 웃돈 수준으로 나타나면서 지금 시장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부문별 매출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동차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그래도 2% 증가했더라고요. 전기차 경쟁이 심화되면서 자동차 매출이 조금은 위축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2% 증가했고요. 또 태양광 에너지 관련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죠. 이 부분이 전년 동기 대비 52%나 급증을 하면서 시장에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FSD 같은 그런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는 서비스 매출 전년 동기 대비 역시나 29% 크게 급증하는 모습이었고요. 또 테슬라 실적에서 마진율, 이익률을 꼭 챙겨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익률이 가장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돈 잘 벌었습니다. 매출 총 이익률 20%를 자랑하다가 최근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여왔는데 어느덧 다시금 20%에 육박하는 19.8%까지 올라오는 모습이었고요. 영업이익률도 다시금 두 자릿수 10.8%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진율이 이렇게 좋게 나오다 보니까 시간외 거래에서 시장은 환호성을 외치고 있습니다.
정규 거래에서는 2% 가까이 빠졌지만 시간외 거래 한번 보시죠. 실적을 공개하자마자 급등하더니 지금은 더욱더 상승폭을 늘리면서 11%대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월가의 평가가 사실 중요하겠죠. 일단 월가의 평가 전에 컨퍼런스 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나 살펴봤더니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내년에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에서 차량 호출 서비스를 출시할 것이다라는 이야기했고요. 머스크의 또 다른 발언도 있었습니다. 내년에 차량 판매량이 20에서 30%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굉장히 강력한 성장을 예고했고요. 또 테슬라 CFO는 지역 기반한 인도로 화물 비용을 줄이면서 마진이 확대됐다라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또 다른 소식 한 가지 더 전해졌는데요. 계속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데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한 만큼 마진율 여기서 더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시장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월가의 평가는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요? 시간외 거래 상승은 마진율 개선과 저렴한 버전 계획 덕분이다라는 이야기했는데 실적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요. 내년 상반기에는 저렴한 버전을 출시 또는 생산할 예정이다라는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컨퍼런스 콜에서 또 추가적인 내용이 있을지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로보택시 이후 하락분을 만회하는 데 좀 그치지 않을까. 시간외 상승을 보이고 있지만 상승이 길어지진 않을 수도 있다라는 좀 신중한 입장도 있었고요. 또 다른 월가의 이야기도 한번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가격 안정화와 비용 하락세가 긍정적이었다라면서 이번 실적 그 자체를 낙관적으로 평가한 애널리스트도 분명히 있었고요. 또 다른 의견 하나 들어볼까요? 질문을 남긴 애널리스트가 있었는데요. 생산 단가가 하락한 건 무슨 이유에서일까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CFO가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화물 비용이 줄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남기긴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대당 차량 가격이 생산가가 줄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과연 테슬라가 부품사와 협상을 잘해서 생산 가격을 낮출 수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전기차 시장 그 자체가 둔화하다 보니까 가격 경쟁 측면에서 낮아지다 보니 생산 단가가 줄어든 것인지 어떤 이유에서 생산 단가가 줄어든 것인지 좀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그렇다면 테슬라의 실적까지 확인해봤으니 이제는 뉴욕 증시 시그널 잘 챙겨봐야겠죠. 일단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로는요. 미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위험자산 투자 심리가 약화되는 모습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어적 성격인 종목들 그리고 기타 배당주 관련 종목들이 좀 눈에 띄는 뉴욕 증시 수요일장이었는데 국내 증시에서도 이런 흐름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애플 아이폰 16 생산량 감소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진 만큼 지금 애플 관련주 혹시 국내 증시에서 하방 압력을 받을지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시간외 급등은 물론 마진율까지 개선되면서 긍정적인 평가가 그래도 나오고 있죠. 2차 전지주 투심 살아날 수 있을지 오늘장에서 분명히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수요일장에서 잡을 수 있는 뉴욕 증시 시그널들까지 잡아봤고요. 테슬라에 대한 월가의 평가는 내일 이 시간에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데일리 신문의 증권면 톱 기사입니다. 자사수 처분 러시의 뿔난 바이오 개미들. 주가가 이제 오랫동안 횡보하거나 뭐 좀 부진하다가 오르면
이 기업들, 상장사들이 하는 여러 가지 뒷모습 중에 하나가 갖고 있던 주식을, 특히 자사주를 이제 매각을 해서 여러 가지 회사에 필요한 자금 용처가 있을 테니 거기에 쓰는 겁니다. 지금 최근에 바이오주들이 좋죠.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업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꼭 우리가 뭐 이렇게 신문이라든가 뭐 방송에서 자주 언급되는 회사들 아니더라도 바이오주들의 주가가 전반적으로 좀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주가가 오른 어떤 상황을 활용을 해서 갖고 있던 자사주를 매각해서 뭐 스탁옵션에 대한 그 부분을 이제 직원들한테 주거나 아니면 성과급을 주거나 이런 이제 바이오 회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얘기인데요. 어느 정도인지 한번 먼저 표를 보죠. 최근에 나타난 회사들 좀 몇 가지 보면 코스피에서 5개, 코스닥에서 13개, 10월 달에만 자사부 처분 공시가 나왔는데 이 중에 상당수가 이제 바이오 회사들이고요. 오른쪽에 이제 캡슐 열은 저런 CG 모양이죠. 보면 이제 여러 개 회사들 저렇게 좀 주가 자사주를 얼마나 처분을 했는지,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자사주를 처분한 다음에 이 회사, 해당 회사의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BNC, J2K 바이오, 메디톡스 등등등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주목할 거는 자사주를 처분한 다음에 주가들이 별로 좋지 않죠. 대부분 다 많이 떨어졌거나 또는 뭐 강보합 정도 수준.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긍정적인 이슈들도 호재들도 있었습니다만 주가가 별로 오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자사주 처분이라는 게 왜 자사주를 처분해서 이제 그걸 회사가 이제 활용하는 게 이제 시장에서 어떤 의미냐, 이 부분이 중요한 건데요. 주주환원 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또 미국에서 또 월가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자사주를 매입을 한 다음에 소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무슨 효과가 나타나냐면 시장에 돌아다니는, 시장에서 유통되는 주식 물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 주가의 흐름에 있어서 발행 물량이 유통 물량이 줄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들이 대부분 발생을 합니다. 돌아다니는 게 적어지니까 희소성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여기에다가 뭐 실적까지 뒷받침된다면 주가는 더 상승폭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밸류업 정책의 또 중요한 포인트가 주주 환원율은 얼마나, 즉 주주 자사주 소각과 이 배당금을 얼마나 지급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렇게 자사주를 갖고 있던 거를 소각을 안 하고 그러니까 없애지를 않고 이걸 다시 시장에 다시 내놓는다, 처분한다는 경우 시장에 다시 나온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되면은 물량이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묶여 있던 게 풀어져서 밖에 나오니 물량이 늘어나니 당연히 시장에서 더 주가가 희석되는, 주가 가치가 떨어지는 이런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밸류업 정책에 역행하는 조치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제 이데일리 신문에서 또 저도 물론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즘 코스닥 상장사들이 그러니까 유상증자 많이 한다는 얘기도 나왔거든요. 유상증자도 문제가 똑같은 겁니다. 유통 물량이 늘어나면서 주가에 하방 압력을 준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뭐 이해는 갑니다만은 이게 결국은 이제 주주환원 정책과는 사실 배치되는 그런 회사의 정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시장에서 과연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느냐. 이게 참 좀 우려되는 대목이고, 사실 이게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니어서요. 이런 부분들도 좀 바뀌어야 된다. 결국 밸류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기업들의 이런 인식도 좀 변화가 분명히 필요하다. 이런 차원의 기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전기료 결국 올랐습니다. 어제 발표가 됐는데 산업용 전기 중에서 대기업들, 산업용 전기는 일단 오르고 주택용과 이제 이 서민용들, 자영업자들용 전기 요금은 동결됐습니다. 뭐 충분히 이제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께서도 말씀 안 드려도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산업용 전기요금도 대기업들이 쓰는 전기요금은 10%포인트 이상 올랐고 중소기업들이 쓰는 전기요금은 상승폭이 5%포인트 정도니까 이건 대기업과 또 중소기업 간에도 전기요금의 이 상승폭의 격차도 분명히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정부가 굉장히 많은 고심을 했다라는 얘기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 어떻게 보면 대기업들, 조금 더 여건이 나은 대기업들이 고통분담을 좀 더 해달라, 이제 이런 의미로 해석을 충분히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앞으로 이제 한전의 뭐 어떤 실적이라든가 향후에 우리 어떤 전반적인 전력 어떤 인프라 이런 부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 부분을 사실 좀 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전으로서는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호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게 전기료 요금이 이제 지난 3년 동안 계속 오르긴 했는데 이게 또 기업들한테는 그만큼
또 전기 요금 비용 부담이 또 커지는 거기 때문에 보니까 기사의 내용에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만 연 3천억 정도의 전기 요금 추가 비용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전기 그 비용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제 수익에서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가 좀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실적이라든가 주가에는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긴 합니다만 이 사실 전기료 문제는 단순히 요금 인상 인하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뭐 AI 붐 때문에 전 세계 뭐 각국 정부들이 전력 인프라 확충에 지금 혈안이 돼 있는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거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국내도 용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 반도체 어떤 대규모 클러스터를 지금 계속해서 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용수 문제, 즉 그 물 공급 문제도 나오고 있으면 사실 더 중요한 문제는 전기 공급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도 이제 친환경 이 정책 문제 때문에 친환경 관련된 이런 뭐 풍력이라든가 이런 발전소도 원전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해안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기를 많이 쓰는 수도권 쪽으로 가져오려면 결국 송배전망을 깔아야 되는데 송배전망을 깔 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그래서 한전이 앞으로 15년 동안 대략 한 90조 원 정도의 전력 인프라 투자가 필요한데 한전이 이렇게 맨날 뭐 적자나고 그런 상황이 있으니 쉽지 않은 거죠. 물론 정부가 뭐 지원을 하겠습니다만 한전이 올 현재까지 상반기까지 누적 적자가 41조고 총 부채가 203조 원에 달하기 때문에 한전도 사실은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거죠. 이번에 전기요금 인상으로 한전이 추가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4조 5천억 정도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정도면은 한전의 이런 부채 비용 갚는 이자 비용으로 나가는데 그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기료 문제는 참 딜레마긴 한데 결국 구조적으로 송배전망 인프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갈 비용을 생각한다면 전기료 요금이 앞으로도 인상은 사실 불가피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뭐 정부에서도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 전기요금 순위가 26위권이기 때문에 당분간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기업들의 부담이 증가하는 거 충분히 이해하지만 어쩔 수 없다. 이런 논리를 좀 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오늘 사진에 나와 있는 분들은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네 분들입니다. 이제 국빈 방문을 하고 계시고 이 두 분이 내일 창원을 방문합니다. 왜 창원을 방문하냐? 창원에 현대 로템하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공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 로템은 잘 아시는 것처럼 K2 전차,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K9 자주포, 뭐 대박이 난 그런 우리 국산 무기죠. 여기에 역시 또 대박이 난 천무라고 하는 다연장 로켓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가는 이유는 사실 뻔하죠. 즉 폴란드가 대규모 한국산 무기를 수입을 했고 계약을 했고 또 추가 앞으로도 수입을 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직접 그 무기들을 우리가 쓰려고 하는 만드는 무기들을 만드는 한국의 공장을 직접 가보겠다.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폴란드 같은 경우 2022년에 440억 달러, 우리 돈 60조 규모의 한국산 무기를 계약을 했고 또 추가로 한 6조 원 규모의 K9 자주포하고 천무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좋은 얘기긴 한데 여기 이면에 깔린 것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그냥 폴란드가 자기 돈으로 우리나라 무기를 그냥 다 뭐 60조를 이렇게 사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너네 무기 많이 사줄 테니까 너네가 좀 지원 좀 해줘 이런 계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의 좀 논란은 마치 체코 원전 때 나타났던 그 이후에 나왔던 논란인 것처럼 마치 우리가 무기를 팔기 위해서 이를테면 자금 지원까지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가 남는 게 뭐가 있냐 이런 논리도 이 폴란드의 무기 개혁과 관련해서 계속 이슈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관련 상황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북한군이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는 걸로 좀 미국 정부에서 오늘 새벽에 확인을 해줬죠. 결국 그러다 보니까 폴란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니라 왠지 확전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좀 발생을 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 무기에 대한 더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즉 안보 불안 심리가 폴란드 내에서 더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오늘 이 기사의 이제 골자는 그런 겁니다. 이 K 무기, 그러니까 한국 무기들에 대한 폴란드뿐만 아니라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접경지대에 있는 동유럽 국가들 대부분이 똑같은 불안감을 느낄 것이고 결국은 빠른 시간 내에 빨리 또 가격도 저렴하면서도 성능도 좋은 무기를 빨리 들여야 되는 이런 이슈가 다들 있는데 결국 이 수요를 극복해 줄 수 있는, 이 수요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결국 K방산의 어떤 그런 가치라든가 기대감은 앞으로도 더 갈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폴란드 대통령 방문의 어떤 의미가 이제 그런 데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마지막 얘기는 간만에 전력기기 얘기 좀 해보죠.
상반기에 뭐 히트쳤던 업종 중에 대표적인 업종 중에 하나였고, 근데 사실은 하반기 들어서 한 2달, 뭐 길게는 3달 가까이 좀 주춤했습니다. 조정이라면 조정이고 횡보라면 횡보인데 워낙에 상반기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 부담 당연히 있었죠. 근데 그러기에는 여러 가지 좋은 호재들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춤했던 이유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다시 국내 전력기기주들이 다시 좀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최근 2차례에 거쳐서 우리 돈 한 5조 원 규모의 에너지 관련된 송배전망 관련 등 에너지 관련된 인프라 투자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이제 바람이 좀 불고 있는 건데요. 물론 이에 앞서서 뭐 요즘에 SMR 뭐 이래가지고 이 미국의 전력 인프라 관련된 이슈들 계속 나왔던 것도 역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중요한 건 3분기 실적 이제 나오면서도 확인이 되겠습니다만 실적도 내용도 워낙 좋고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이 다시 좀 부각이 되면서 상반기에 급등했다가 주춤했던 게 다시 좀 올라가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표 한번 볼까요? 대표적인 전력기기 종목들 HD 현대일렉트릭하고 효성중공업 두 회사입니다. 상반기만 놓고 본다면 역시 대장주는 HD 현대일렉트릭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이제 효성중공업도 상당히 좀 큰 회사인데 주가를 보면 효성중공업이 최근 들어서는 더 가파르게 오르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HD 현대일렉트릭이 더 이제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올라갈 가능성이 물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중요한 거는 이제 전력기기 주들이 이 관련주들이 이제 상반기 때만큼의 그런 탄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 여부죠. 그러기에는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워낙 상반기에 많이 올랐고 조정을 받았다고 그래도 갑자기 반토막 이상 나거나 이러지는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앞으로 이 회사들이 계속해서 성장을 이렇게 상반기채 단기간에 뭐 2~3배 오르는 차원이 아니라 앞으로 2년, 3년 꾸준히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갖고 있다라는 점. 굉장히 장기 투자하기에 여러 가지로 좀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돼 있다는 이런 점들을 좀 보시면서 전력기기주들은 상반기 때처럼 화끈하게 올라갔다가 이런 개념이 아니라 계속해서 앞으로 2~3년 동안 수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쪽으로 좀 보시면서 전력기기주들에 대한 어떤 그 접근 방식을 좀 달리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 마켓 비하인드 시간에는 잘 뵙기 힘든 분을 모셨습니다. KCGI 자산운용의 목대균 CIO, 이제 운용총괄 대표를 지금 저희가 모시고 마침 또 최근에요 목 대표님이 미국 가셔서 우리가 좀 흔히 계속해서 뭐 말씀 나누는 이 빅테크 회사들 몇 군데 또 방문을 하셨다는 그런 것도 있으셔서요. 여러 가지로 좀 여쭤볼 게 좀 많은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인사를 좀 드려야 되겠네요.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KCGI 자산운용의 목대균입니다. 네. 예전에 사실은 미래에셋 자산운용 계셨었기 때문에 네. 뭐 그때부터도 뭐 사실 워낙 대형 펀드 많이 운용을 하셨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뭐 그때도 예전 시절이긴 한데 네. 혹시 기억나시는 뭐 에피소드라든가 뭐 나 이런 거 했었는데 괜찮았어 뭐 또는 뭐 그런 거 짧게 네. 한 말씀만 좀 여쭤보면 좋겠네요. 네, 뭐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상당히 훌륭한 펀드들을 많이 내놨었는데요. 그러니까요. 예. 그 중에 뭐 글로벌 그레이 컨슈머 펀드, 글로벌 그로스, G2 이노베이터, 그리고 뭐 제가 중간에 이제 운용을 하기 시작했지만 인사이트 펀드가 있습니다. 인사이트 펀드는 제가 운용을 시작했던 2011년 이후에 2014년에 원금을 회복했었고요. 그 중국 투자 대거했다가 손실 한동안
굉장히 컸었던 그 펀드 말씀하시는 건가요? 2007년에 설정이 됐을 땐 제가 운용을 하지는 않았었고요. 그 이후에 네네, 2011년부터 이제 미국 중심의 포트폴리오로 운영을 했었고 운이 좋게도 2014년에 원금을 회복할 수 있어서 투자하신 분들한테 좀 죄송스럽지만 위안이 됐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래도요, 뭐 원금 회복했으니까 그 손실 났을 때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타들어갔겠습니까? 그거를 사실은 뭐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네. 목 대표님이 어떻게 보면 수습을 하셔서 그 고객분들한테 참 큰 일을 하셨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옛날 얘기는 좀 그좀 네, 하죠. 네. 사실은 이제 아마 저도 이 부분이 되게 궁금했고 대표님 직접 또 다녀오셨으니까 네네. 이게 밑에 부하 직원분들을 갔다 오셔서 보고받는 거랑 또 다르지 않습니까? 직접 네. 오셨기 때문에 이번에 갔다 오신 데가 어느 회사들입니까? 저는 중국의 상해이 올해 상반기이긴 하지만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했었고요. 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뭐 아시겠지만 뭐 엔비디아 AI 인프라 관련돼서 엔비디아, 인텔 그리고 AI를 좀 활용할 수 있는 페이스북, 세일즈포스, 그다음에 뭐 배터리 관련된 회사 혹은 전기차 관련 회사로 이용했던 테슬라 등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반대편을 봤을 경우에는 중국의 같은 경우에는 예. 반도체 회사인 SMIC, 화웨이를 갔다 왔었고요. 네.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해서 센스타임, 그리고 뭐 전기차 회사로는 니오 등을 방문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대표적인 글쎄요. 인공지능, 배터리 그리고 전기차 회사들을 갖다가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해서 뭐 잘 나가거나 앞으로 어쨌든 성장성이 가장 네네. 기대되는 네. 그런 섹터들 쪽에 있는 회사들 예. 그 회사들을 다 다녀오셨다는 얘기가 좀 되는 거네요. 네, 한국하고도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이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제일 먼저 갔다 오신 게 중국이니까 네. 혹시 그때 가셨을 때 네. 지금 중국 관련해서는 제일 큰 이슈가 이제 경기 부양 관련된 부분들 아닙니까? 예. 혹시 뭐 그런 부분들이 5월이긴 한데 네네. 뭐 좀 이렇게 좀 느껴지시거나 혹시 예상되시거나 그런 게 좀 있었습니까? 조짐이나 이런 게? 예, 현지 투자자들을 만나서 좀 얘기를 했을 경우에는 경기 특히 부동산을 갖다가 어떻게 살리느냐에 그렇죠. 대한 그 이야기들이 조금 있었고요. 그리고 현지 투자자들은 이제 아무래도 좀 낙관적으로 외국의 투자자들한테 얘기하려다 보니까 그렇죠. 부동산이 좀 회복될 것 같다. 뭐 그런 의견은 정도?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가서 좀 만났던 회사들이 SMIC. 사실 SMIC는 우리나라에서도 좀 꽤 알려져 네, 있는 맞습니다. 그런 회사하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아마 중학개미분들 투자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실 것 같아서 네. 이 SMIC 같은 경우 사실은 뭐 미국이 그렇게 견제를 함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기술 개발도 하고 새로운 어떤 업그레이드된 제품, 반도체 칩도 계속 내놓고 하고 있어서 혹시 SMIC 방문하시고 난 다음에 얘네가 정말 우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우리 반도체 기업들한테 뭔가 좀 부담이 될 만한 그런 어떤 기업이 될 수 있을까? 네네. 혹시 그런 뭐 인상 같은 거 받으셨는지 싶어서. 뭐 객관적으로 봤을 경우에 SMIC는 그 투자자 미팅에서 상당히 소극적이었습니다. 일단 만나준 것도 예외적이었던 그러게요. 상황인데요. 네. 저희가 받았던 인상은 SMIC라는 게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그렇죠. 계속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예. 그거는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면 풍부한 자금력을 기반으로 계속 투자를 하게 된다고 하면 네.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경쟁 기업한테는 분명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희는 그때 조금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전기차 관심 많으시니까 네. 니오 얘기도 잠깐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중국 전기차 회사들이 워낙에 뭐 표현이 그렇긴 합니다만 저가형 모델들도 많이 내놓고 네. 그다음에 뭐 역시 정부 보조금 받아서 전체적으로 뭐 일단 뭐 광물부터 그러니까 뭐 리튬 이런 광물부터 그다음에 생산까지 소위 말하는 일관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놓고 해서 이 글로벌 경쟁력이 사실은 뭐 압도적이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해서요. 네. 니오 같은 경우 사실 이제 BYD처럼 앞에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네. 니오는 좀 어떻든가요? 니오 일단 그 니오 샤오미 관련해서 예. 전기차 회사들을 많이 봤었고요. 니오는 좀 특이했었던 게 이제 배터리를 갖다 착탈식으로 하게 됩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그게 아주 자동식으로 되기 때문에 자동화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다는 느낌을 조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냥 화제성이 아니라 편리성 부분에서도 대표님 보시기에는 이거 괜찮다라는 느낌이 드시던가요? 네, 배터리를 교체하는 게 전부 다 자동화돼 있고 너무나 편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니오의 강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니오나 샤오미 모두 자동차를 봤을 경우에는 대부분 그 소비자 편의를 너무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의 전기차 회사 또 한국의 전기차 회사 대비해서는 소비자 편의성과 네. 가격의 경쟁력이 너무나 월등하다고 느꼈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전기차에서 관세를 높게 매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보시니까 차도 모양도 나쁘지 않고 성능도 괜찮은 데다가 심지어 가격이 그렇게 싸다라는 게 이게 중국 전기차들의 경쟁력.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제 사실은 엔비디아 뭐 세일즈포스, 테슬라 이런 데를 다녀오셨기 때문에 뭐 다 여쭤볼 수는 없고 네. 제일 어쨌든 핫한 두 종목에 대한 두 기업에 대한 얘기만 네.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엔비디아 만나고 오셨는데 네네. 조금 이제 6월달에 골드만삭스 그 AI 고점론 리포트 나온 다음에 좀 주춤했다. 지금 다시 그냥 활활 타오르고 있는 분위기인데 네. 엔비디아는 그때 좀 어떠셨어요? 엔비디아는 워낙 지금 그 당시에도 빅스케일러들의 이제 향후의 투자에 대해서 좀 낙관적이었었고요. 이제 블랙웰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테크놀로지 예, 리더십에 대해서는 주도권을 잡고 가겠다라는 그렇죠. 부분, 그리고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의 그 균형을 갖다 상당히 잘 맞추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상당히 긍정적인 그 느낌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예,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 사실 뭐 젠슨왕 CEO야 뭐 자기 기업에 대해서 네. 우리 뭐 물론 블랙엘 얘기를 하고 사실 한동안 계속 블랙엘에 대해서 뭐 수요가 폭발해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조금 외면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또 이제 그걸 시장에서 믿어주고 그러면서 네. 주가도 많이 올랐고 네. 전반적으로 미국에서 이 반도체 AI 관련된 주들이 굉장히 네. 좋았는데 그럼 이번에 가서 엔비디아도 방문하시고 AI 관련된 회사 한번 보니까 저 페이스북도 다녀오셨고 등등등 그러니까 네. 단순히 어떻게 보면 이제 하드웨어 쪽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쪽도 다 다녀오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AI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이제 큰 틀에서 다 어떻게 보면 보셨다라도 볼 수 있는 건데 네. 가서 이번에 미국 AI 좀 이 산업과 관련돼서 미국의 어떤 그런 모습들, 기업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좀 네네. 대표님은 어떤 좀 생각들이 드시던가요? 뭐 짧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AI 관련돼서는 단연코 미국이 기술적 리더십을 갖다 유지하고 있다는 느낌을 들었습니다. 뭐 지금 AI 인프라 투자가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쵸. 빅 테크들이 그런 부분을 주도하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아주 네. 테크놀로지 기술적 리더십은 미국이 분명히 가져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 숫자적인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는 매출 증가, 네. 그리고 이제 현금 흐름, 그 다음에 향후에는 이제 확장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요. 인프라 투자 이후에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네. 이제 말씀하셨던 골드만삭스가 의문을 그쵸. 제기했었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페이스북 광고 부분에서 이제 페이스북이 잘 활용하고 있고, AI 기술을. 네,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이제 ERP 같은 쪽에서 뭐 세일즈포스 같은 것들이 잘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인공지능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네. 이게 어떻게 현금 흐름으로 연결될 수 네. 있을지는 점차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AI 고점론의 핵심이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투자가 가능할 것이냐. 그다음에 엔비디아의 그런 높은 그런 뭐 영업이익률이 유지가 될 것이냐. 또 하나가 엣지 단이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온 디바이스 AI가 이게 언제쯤 본격화돼서 진짜 수익을 낼 것이냐 이런 부분들일 텐데 네. 마침 이번에 세일즈포스 뭐 페이스북 다 두루 보셨기 때문에 네. 지금 시장에서 그때 한 AI 고점론이 나올 때 우려했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지금 주가 상황과 별개로 대표님께서 직접 그때 만나고 느끼셨던 게 네. 그런 시장의 우려 사항들은 큰 문제는 없다라는 그런 결론이 좀 나오시던가요? 계속 아마 기대도 있고요. 불안함도 계속적으로 교차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애플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애플의 인텔리전스에 대해서 기대감이 약화되니까 이제 주가가 또 부진한 거 전혀 그랬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인공지능을 갖다가 어떻게든 활용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이걸 갖다 다양한 부분 전기차나 뭐 쉽게 얘기해서 향후의 그 차 라인업에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숫자가 좋게 나왔을 경우에 이제 주가가 반응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투자자 입장에서 미국 투자자 입장 그리고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숫자가 나올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해지는 국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사실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 여쭤보고 싶은 아마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네. KCGI는 상품을 만들어서 네. 고객들한테 이제 판매를 해야 되는 그런 운용사이기 때문에 결국 이번에도 직접 대표가 가서 보셨다라는 거는 이제 그만큼 미국 쪽에 대한 물론 지금도 뭐 ETF가 됐든 뭐였든 많이 우리 운용사들이 투자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고객들도 투자를 하고 있고 결국은 이번에 가셔서 어떤 여러 가지 인사이트들이 생기셨을 텐데 그게 결국은 이제 CIO 즉 운용 총괄 대표로서 그게 이제 결국 회사의 어떤 상품이나 이런 데 이제 녹아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네. 뭐 다 말씀해 주시긴 어렵겠지만 딱 한 가지 정도만 내가 앞으로 운용 총괄 대표로서 내가 이번에 가서 느꼈던 이런 것들을 좀 이런 식으로 좀
고객들한테 뭔가 상품으로서 제공하고 싶다. 혹시 그런 거가 뭐가 있을까요? 예, 뭐 저희는 이제 그 미국의 선진국 쪽에서는 성장주를 조금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예, 주도주를 좀 투자를 하려고 하고 그렇지만 주도주를 투자하려다 보면 주가 변동 폭이 상당히 클 수밖에 그렇죠.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상쇄시켜 줄 수 있느냐. 과거에는 이제 미국의 방어주 쪽에서 조금 찾았습니다. 예. 그러나 돌이켜 보게 되면 한국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그런 가치주 방어주 개념의 기업들이 좀 존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미국 플러스 중국의 포트폴리오를 저희가 생각하고 그 어떤 상품을 내놓으려고 했다고 하면 네.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국 플러스 한국의 포지션을 갖다 가져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성장주 예. 더하기 한국의 가치주, 저희는 이제 한국의 밸류주, 즉 ESG에 좀 특화된 그런 상품을 내놓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사실은 아시다시피 삼성전자를 위시를 해서 네. 외국인들 계속 국장에서 한국장에서 네. 좀 수급적으로 좀 썩 좋은 모습을 좀 나타나고 있지는 않고 이를테면은 뭐 미국도 잘 나가고 중국도 잘 나가고 대만도 잘 나가고 일본도 잘 나가는데 한국 중심만 뭐 소외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계속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성장주 그다음에 한국의 뭐 가치주나 밸류주 네. 이런 어떤 포트폴리오 큰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큰 어떤 그런 방향성이 한국에 있는 투자자분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보시기에는 한국에 지금 투자해도 괜찮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서 왜 그 큰 방향성에서 한국의 이 가치나 밸류주들을 이렇게 좀 편입을 하시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예,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여타 글로벌 대비해서는 아무래도 저평가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예, 주주 환원율이 낮고 낮은 주주 환원율 그리고 ROE가 낮기 때문에 물론 PBR이나 PR 관점에서 10배 초반 그리고 PBR 관점에서 1배 정도로 예. 유지가 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글로벌 관점 외국인 투자자들 봤을 경우에는 삼성이나 LG, 현대차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밸류가 있는 회사였고요. 밖에서도 그리고 그렇게 보고 있다는 네,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제가 만났던 대부분의 외국인 투자자들은 참 한국 증시가 많이 저평가돼 있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밸류업을 시킬 수 그렇죠. 있느냐? 예, 여기에 대해서는 뭐 지속적으로 ROE를 갖다 개선할 수 있는 방법, 네. 그리고 기업 가치를 갖다 중대할 수 있는 쪽으로 그 경영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뭐 밸류업 프로그램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그게 가시화되고는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일본도 거의 1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밸류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고 우리는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노력하고 발전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저평가되어 있던 것이 조금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됐던 주식이 계속 저평가로 될 수도 있지만 그렇죠. 또, 예, 개선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제일 걱정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이러다간 정말 완전히 밀려나는 게 아닌가. 사실은 뭐 제가 삼성전자는 한 회사를 특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긴 네네. 하지만 사실 삼성전자도 이번에 실적을 보면 3분기는 물론 어닝 쇼크 비슷하게 나오긴 했지만 4분기나 내년 1분기 보면은 다시 영업이익이 11조대로 올라가더라고요. 매출도 80조대로 올라가고. 그러면 보면은 대부분 이제 향후 실적 가이던스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데 향후에 더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뭐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이런 어떤 가치에 대한 평가가 좀 생각했던 것보다 과도하게 좀 낮게 이렇게 보여지는 게 낮게 평가가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도 들어서요. 네, 맞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조금 과도하게 네. 저평가돼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역사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현재는 과도하게 고평가돼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은 최근에는 뭐 이렇게 정부가 정책을 갖다 주도하다 보니까 그쵸. 급반등을 했었는데요. 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3년 내내 사실 그 계속적으로 하락했던 그렇죠.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 증시라는 거 혹시 그리고 기업 가치라는 거는 예. 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만 또 네. 어떤 국면에서는 또 평균으로 갖다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저력들을 갖다 놓고 봤을 경우에는 현재의 저평가가 좀 해소되는 국면에서는 평균으로 회귀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그러게요. 해보고자 합니다. 코스터너가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 주가는 정상으로 평균으로 돌아온다라는 그분의 말씀처럼 결국 이제 우리도 지금 너무 과도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건 분명하니 이제 회복이 될 거다 이제 이런 건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향후 시장에 대해서 우리 시장도 좀 저평가 국면에서 해소될 수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물론 밸류업 말씀하신 밸류업 정책 같은 것들이 이제 좀 더 이제 개선되고 이런 것도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약간 매크로 쪽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미국의 국채 금리가 계속 뭐 오늘 보니까 4.25%까지 올라서 그러니까 이런 불안감들이 뉴욕 시장도 오늘 전반적으로 동반 하락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는데 이제 결국은
미국의 경제 또 글로벌 경제가 내년에도 소위 말하는 침체 국면으로 훅 간다라는 빠진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불안감이 좀 어느 정도 잠재워져야 될 텐데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네. 가능성에 대한 그런 우려도 있는 거고 네. 종합적으로 매크로 쪽 관련돼서는 대표님이 좀 어느 정도 비율을 지금 현재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하네요.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은 골드만삭스나 다른 외국계 IB들이 그 진단하듯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낮습니다. 20% 미만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우리가 예정돼 있는 가장 큰 불확실성 중 리스크 중에 하나가 미국 대선의 결과인데요. 그렇죠. 트럼프 쪽으로 말씀하셨듯이 길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될 경우에는 고관세 그리고 고물가 그에 따른 그리고 고금리 상황이 좀 가능하게 되고 그러면 달러 강세를 수반했을 경우에는 조금 매크로적으로는 안 좋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0년 금리가 그걸 반영해서 그렇죠. 3.7에서 4.1을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국채에 대한 숏배팅이 증가하고 있는 네.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그 미국 같은 경우가 뭐 현재 기대치는 뭐 역사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그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상단에 있는 게 높죠. 맞습니다. 예, 예. 그러나 자생력이 상당히 뛰어난 시장이고 그리고 회복력이 뛰어납니다. 물론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양호한 현금 흐름과 확장성 그리고 그에 기반해가지고 테크놀로지 리더십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프리미엄을 저도 모방하다고 좀 생각합니다. 여전히 좋게 보신다는 네, 말씀이시군요. 그런 측면에서 조정이 있을 경우에는 오히려. 매수 후 보유를 하는 포지션이 맞는 것 같고요. 반대로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급반등을 했지만 상당히 매크로적으로 불안한 요인들이 더 많다라고 중국은. 생각합니다. 예. 예, 그럴 경우에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조금 더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크로 쪽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은 조금 과장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GDP 괜찮고요, 소비 괜찮고 현재까지는 고용은 괜찮습니다. 물론 뭐 미래일이라 현재 지금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그렇죠. 예, 현재 상황에서의 데이터를 놓고 봤을 경우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운영을 총괄하시는 대표께서 이런 매크로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판단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게 이제 상품에 이제 녹여내지 않겠냐, 운영에 녹여내지 않겠냐 하는데 충분히 예상이 되는 말씀이고요. 마지막으로 어쨌든 운용사 대표시기 때문에 운용사에서 운용을 총괄하는 대표시기 때문에 내년에 대표님께 생각하시는 이런 쪽으로 좀 뭐 투자자분들이 생각하시면은 투자하시는데 좀 괜찮을 거다. 혹시 뭐 그런 부분에 대한 혹시 대표님 생각 있으시면 한 말씀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조언 개념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초부터 미국이 상당히 생각보다 강한 모습을 네.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그 와중에는 또 8월 달에 같이 급락했던 모습도 보여주고 있지만 저 미국 증시는 뭐 그래도 현재 양호한 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그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네. 경우에는 미국의 고평가가 이제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 수익률 관점에서는 좀 저평가돼 있는 주식을 사가지고 수익률을 높이는 과정이 조금 필요하게 되고요. 미국 투자에 있어서. 예. 그러다 보니 미국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갖다가 다변화시키는 과정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빅테크 중심 그리고 우리가 아는 저기 대형주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유지했다고 하면 네. 이제는 트럼프 이후에 테크에서 다양한 산업 그리고 중수형주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머징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인도 중심의 포트폴리오라고 하면 네. 실제로 또 중국이 부상이 중국 증시가 좀 관심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 예, 예. 그래서 내년도로 봤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과거의 그 집중화된 포트폴리오에서 벗어나서 좀 다양화된 포트폴리오를 조금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의 주도주가 테크였다고 하면 예. 앞으로는 주도주가 변화될 가능성을 갖다가 좀 눈여겨보시고 투자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에는 그러면 올해보다는 확실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투자하시기에 성학개미가 됐든 동학개미가 됐든 리스크도 조금 더 커지고 네. 조금 더 보수적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식으로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손실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네요. 네, 저는 뭐 보수화라는 표현보다는 네. 다양한 쪽에 관심을 가지시는 오히려 게 좀 좋다라고 생각을 확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에는 이제 관심을 안 가지고 계시다가 갑자기 급반을 했었고요. 맞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만 보다 보니까 미국의 수익률이 좀 저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멀티플 상단에 와 있기 예, 예, 때문에 예. 기업 이익을 보셔야 되는데 기업 이익을 예측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다양한 관심을 가지시고 다양하게 포트폴리오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내년에는 다양성, 기존 섹터보다 조금 더 생각의 어떤 폭을 넓히시는 게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겠다. 그런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목대균 KCI 운영 총괄 대표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켓 나우 1부로 잠시 후에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